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1일 화요일입니다. 박명석입니다. 지난주랑 분위기가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주말 사이에는 관세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막 쏟아져 나오면서 시장을 좀 긴장시켰다가 막상 이제 평일이 되고 시장이 열렸을 때는 생각보다 영향력이 크지 않네, 의외로 많이 적응을 하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안도랠리가 항상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지난주만큼은 월요일만큼은 그래도 좀 빠졌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는 월요일부터 뉴욕 증시가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결국 궁극적으로 걱정하는 건 관세 때문에 물가가 좀 얼마나 올라갈까, 또 그리고 연준의 반응은 어떨까, 이런 것들이 걱정인 건데, 이번 주에 이제 줄줄이 발표가 됩니다. 내일은 파월 의장의 의중을 확인할 수가 있는 자리가 있고요. 그 다음 날부터는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우리가 궁금한 포인트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이걸 앞두고 지금 시장이 조금씩 경계 심리도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월요일에 뉴욕 증시 어떤 부분들이 상승을 이끌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3대 지수 마감 상황입니다. 모두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 0.4% 상승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1% 가까이 올라온 모습이 인상적이네요. 자, 그리고 S&P 500 지수 0.6%, 3대 지수 일제히 반등하는 모습 이어졌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좀 밀렸었는데 그 흐름을 그대로 돌려놨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고요. 아쉽지만 테슬라는 여전히 좀 부진한 모습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의 관심도가 완전히 지금 AI에 꽂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AI 종목들의 강세 이어졌고요. 그리고 실적주 중에 하나 맥도날드 실적이 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제가 꾸준히 좀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소비 섹터가 조금 불안하다, 소비 섹터가 좀 경기 둔화 우려에 최근에 실적을 발표하고도 좀 좋지 않은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맥도날드는 사실 미국인들에게 거의 필수 소비재 같은 그런 존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경기 둔화됐을 때 맥도날드가 좀 기회를 잡을까라는 생각도 유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체크포인트 3가지, 첫 번째 체크포인트부터 확인해 보시죠. 일단은 어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때만 해도 제가 인지하지 못했던 그런 내용이었는데, 어제 새벽에 속보로 전해졌었죠. 그러니까 제가 조금 그 상호관세와 관련해서 집중을 좀 했었는데, 상호관세와 관련된 내용이 아마 화요일이나 수요일쯤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데다가 어제 혹시 여러분 보셨나요? 슈퍼볼과 관련해서 굉장히 큰 행사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 자리로 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중에는 최초로 직관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도 이 슈퍼볼에 관심이 집중되는 게 좀 별로였는지 날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이제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를 매기겠다라는 얘기를 쫙 던져놓고 가버렸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또 상호관세에다가 철강 알루미늄 관세까지 들어오니까 좀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겠다라고 걱정을 했던 건데,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이에 대해서 득과 실을 좀 따져보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역시나 승자는 미국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분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미국의 현재 철강 생산이 많이 줄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미국 쪽으로 들어오는 철강이 그래서 캐나다나 멕시코에서 많이 들어왔었고, 알루미늄도 캐나다와 아랍에미리트, 거의 뭐 캐나다가 중심이라고 봐야겠죠. 그랬기 때문에 철강의 관세가 매겨지는 건 캐나다 입장에서 굉장히 좀 아픈, 뼈아픈 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25% 관세 지금 유예된 상황인데 거기다가 하나 더 들어오니까 조금 아파지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말이 캐나다지 결국에는 중국의 우회 통로가 캐나다였다라는 얘기도 있어서 어찌됐든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승자는 미국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다음 장 넘겨주시면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관세를 매기더라도 지금은 좀 더 이렇게
딥하게 들어가는 거죠. 누가 정말 수혜가 되느냐, 이게 진짜 미국에게 손해가 되느냐, 다른 나라들에게 손해가 되느냐 이런 것들을 다 따져가면서 시장이 관세 나오면 그냥 불확실성으로 해석했다가 이제부터는 좀 더 면밀하게 보기 시작했다라는 건 조금 스마트해진 시장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관세에 대한 내성이 굉장히 좀 생겼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근데 보시는 것처럼 뭐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누코, 철강 기업이 5.6% 올랐는데 보시는 것처럼 윗꼬리를 좀 길게 달았고요. 그리고 알루미늄 관련주 알코아도 2.24%, 그냥 최근에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탄력을 지켜냈다 정도로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관세라는 게 뭐 얼마나 미국의 철강에게 큰 도움이 될까에 대해서 냉정하게 또 파고 들어가다 보면 막상 그렇게 큰 수혜는 또 아닐 수 있다라는 분석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펀더멘털보다는 그냥 센티멘털에 의해서 좀 움직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다음 장 넘겨주시면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도 관세와 관련해서. 그리고 이번 주에도 상호 관세 발표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월 의장의 의회 발언,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까지 굉장히 choppy, 그러니까 불확실한 한 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전제는 우리가 계속 깔아놓고 가야 된다는 걸 시장에서 계속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알루미늄과 철강 관세는 어느 정도 그냥 미국이 수혜 보겠지 정도로 해석을 하고 넘어가고 있는 과정인데, 이게 뭐 관세 얘기가 끝난 건 아니니까 다음 장 넘겨주시면 두 번째 체크 포인트로는 과연 이 상황들이 정말로 물가와 그리고 또 연준의 의중에 영향을 얼마나 줄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궁금한 포인트들이 많이 쌓이더라고요. 뭐 다들 예상하는 것처럼 관세가 생기면 그러면 물건 가격이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간다는 건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출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마치 그냥 공식화해놓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일단 오늘 내일부터 이제 메인 이벤트들이 있을 예정이지만 오늘도 뭐 하나가 나오긴 나왔어요. 이게 뉴욕 연은에서 책정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왜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가 미시건대 기대 인플레이션 보고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1% 넘게 상승하면서 관세는 진짜 물가 인상을 동반하는구나라고 공식처럼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의외로 막상 뉴욕 연은이 발표한 기대 인플레이션을 보면 그대로 아래쪽에 3%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포인트도 있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생각 안 할 리가 없잖아요. 물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걸. 그래서 지금 최종 소비재단에서 어떤 관세를 부과하기보다는 계속 예를 들면 뭐 철강, 뭐 석탄, 목재 이런 쪽으로 이제 중간재나 혹은 이제 자본재 쪽으로 계속 부과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 손에서 쓰여지는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PC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물가가 전이되려면 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거고, 의외로 그 중간에서 계속 대안들을 찾으면서 물가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라는 분석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물가 상승을 정말로 입증한 적은 없다. 관세가 이어진다는 걸 확실하게 증명한 적은 없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라서, 그래서 시장이 조금 안도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드린 내용인데, 물가가 올라간다라고 사람들이 좀 긴장을 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의외로 또 물가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올라간다고 했을 때 지금 시장에서, 그리고 미국에서도 뭐 무지출 챌린지라든지 이런 소비를 조금 억제하는, 허리띠를 조여매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사실 물건이 안 팔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경기 둔화로 가는 거고, 경기 둔화로 갔을 때 결국에는 그 경기를 살리는 건 연준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1기 때도 물가가 상승하고 관세 전쟁이 이어지면서 성장이 둔화돼서 사실은 유가가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밑으로 아래쪽으로 내리꽂았던 흐름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연준이 처음으로 금리 동결, 금리 인하로 이제 그 비둘기파적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계속 리스크라고 얘기해야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물가와 연준의 어떤 선택지에 대해서 의외로 또 호재가 될 수도 있는 그 관점까지 우리가 다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스마트해진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래서 결국에 도이체방크에서는 증시의 어떤
회복력이 왜 나오는지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확실히 점점 더 스마트해지고 있고 우리도 좀 더 스마트해져야만 시장에 올바른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체크 포인트는요. 오늘 또 이 CBS 뉴스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설문조사가 있었더라고요. 지지율이 일단 처음에 나오는데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어떤 관세를 부과하고 뭐 유예하고 막 이런 소동은 좀 있습니다만 그래도 확실히 좀 미국이 강력하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비율이 확실히 좀 늘어났다고 합니다. 53대 47까지, 뭐 47도 작은 숫자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53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게 크죠. 그리고 트럼프 연상을 했을 때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일단 터프하다, 70%. 그런데 터프하다라는 게 사실 부정적인 의미로도 보일 수 있지만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에너제틱하다, 그리고 집중하고 있다, 그리고 효율적이다,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 걸 보면 지금 확실히 뭔가를 되게 많이 하고 있다는 게 대통령이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쪽으로 미국인들이 해석을 해주고 있나 봐요. 그래서 이 지지세가 뭐 트럼프가 노렸던 그런 결과대로 쭉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이런 관세와 관련된 이야기는 계속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미국인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엔 물가거든요. 바이든 대통령이 낙선한 이유도 물가기 때문에 이 물가를 과연 잘 떨어뜨리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not enough, 아직까지 부족하다라는 게 70%에 육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는 게 트럼프도 이거를 모를 리가 없다는 거죠. 물가를 생각하면서 관세 전쟁을 치러야 한다. 굉장히 어려운 그런 임무를 지금 트럼프가 수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도 흥미롭더라고요. 지금 멕시코, 유럽, 캐나다에 대한 관세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이 훨씬 더 높습니다. 반면 중국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하는 게 맞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신경을 쓰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이 얘기들을 조합해 봤을 때 관세 전쟁 지금 불가피하고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높지만 최대한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성을 트럼프 내각이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추론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리고 또 일부 불만도 좀 있습니다. 최근에 가자 지구를 우리가 접수하겠다, 미국이 접수하겠다라고 했던 부분, 배드 아이디어가 50%에 육박하고요. 그리고 또 일론 머스크와 도지가 영향력을 얼마나 발휘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견이 좀 많이 나뉩니다. 많이 발휘하는 게 좋다는 23%밖에 안 되고요. 하면 안 된다가 31%거든요. 그래서 미국인들이 지금 걱정하는 건 물가와 그리고 불확실함, 이런 가자지구라든지 일론 머스크라든지 이런 불확실함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구나. 결국에는 이 사람들도 주식시장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구나라는 걸 트럼프 대통령이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특징주 빠르게 한번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엔비디아, 아마존, 어도비, 팔란티어, 오라클, 브로드컴, AMD,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까지 반도체와 AI 섹터의 강세가 확실히 여전히 돋보이고요. 믿음이 점점 굳혀지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엔비디아가 그래서 딥시크가 기회였다라는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지금 어느덧 133달러까지 올라왔고요. 그리고 브로드컴이 또 강치 올라왔습니다. 오픈 AI가 자체 칩을 이제 조만간 생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브로드컴 역할이 넓어질 텐데 들어오기 전에 속보들을 보니까 뭐 일론 머스크가 오픈 AI를 인수한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또 대항해서 샘 알트먼이 그럼 난 XAI 인수할게, 이런 식으로 둘이 지금 설전이 벌어지고 있던데 그만큼 AI가 얼마나 중요한지 두 사람도 명확하게 좀 알고 있다는 게 뉴스 플로우로 또 확인이 됐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이와 관련된 섹터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율주행 관련주. 우버가 이제 자율주행 관련주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장에 기대를 받고 있고요. 리프트 역시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6%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관련된 종목들 오늘 장 국내 증시에서도 한번 잘 보시고요. 마지막으로는 로크웰 오토메이션. 이것도 어떻게 보면 넓은 범위에서 같이 볼 수 있겠죠. 공장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뭐 자율주행, 로봇, AI 이런 쪽은 오늘도 국내 증시에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섹터임에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브리핑 뉴욕이었고요. 프리미엄 미국 주식 이어가겠습니다.
프리미엄 미국 주식 들어왔습니다. 화요일에 함께하는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처럼 사실 좀 긴장을 하면서 월요일을 시작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어제 국내 증시도 잘 버텨냈고요. 네. 그리고 또 간밤에 뉴욕 증시도 괜찮았습니다. 이 정도면 뭐 네. 불만이 없죠, 사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상호 관세니 뭐 철강, 알루미늄 관세니 이런 것들 계속 리스크로 작용을 했었는데 상승 마감을 했다는 자체만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관세 리스크 이제 많이 안 봐도 되는 건가요? 안 봐도 된다라기보다는 관세 부과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이제 얽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따라 반응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어제도 보시면 뭐 다우라든지 S&P 그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결국 박스권 상단으로 다시 또 이제 올라왔거든요. 예. 올라왔고 결국 어제 철강하고 알루미늄 25% 관세 부과 효과가 과연 어떨까 이거에 대해서 뭐 US 스틸이라든지 기초 소재 관련 주들은 다 상승을 했어요. 쉽게 얘기해서 이제 자국 내 보호무역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에는 분명히 도움이 되니까. 도움이 된다 이렇게 좀 반응한 거고요. 반면에 이제 제조업에는 약간 영향이 부정적으로 미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런가요? 그쪽 왜냐하면 철강에 대한 이제 단가가 올라가 버리면은 제조업들은 사실 조금 이제 원가 부담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조업 전반적으로는 약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일단은 이해관계에 따라 틀려지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일단 1월 CPI고 PPI가 이번 주에 또 발표가 되고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파월 의장이 이제 오늘 이제 의회에서 또 연설을 하게 되고요. 이랬다 보니까 시장은 전반적으로 좀 뭐 매크로 상황도 좀 안정화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같이 작용한 게 아닌가 이제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이제는 이제 관세 문제는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도 사실 관세를 받고 있는데 네. 문제는 홍콩 증시는 또 지금 벌써 되게 급증을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그렇다 보면은 이제 관세 문제가 그냥 단순하게 그냥 관세를 부과해서 내가 손해를 본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러게요. 관세에 따라서 어떻게 지금 시장에서 이해관계가 얽히는지 이게 지금 중요해진다 이렇게 지금 보여주면 될 것 같고요. 어제 보시면 이제 상승 업종도 보면은 일단 이런 전반적인 문제가 안정화가 되니까 반도체하고 AI는 뭐 다시 회복 조짐으로 이제 다시 움직이고 있고요. 그래서 엔비디아, 뭐 브로드컴, 뭐 오라클, 팔란티어, 클라우드 플레어까지 다 이제 상승으로 보여줬고요. 특히 이제 지난주까지 그 M7에서 이제 엔비디아를 제외한 이제 대부분 종목들이 실적 발표하면서 이제 올해 가이던스를 좀 제시를 했는데 사실 애플하고 이제 테슬라 빼고 나머지 한 5개 종목들은 괜찮습니다. 올해도 이제 실적 전망치가 꽤 많이 상향 조정됐고요. 두 자리 시장 상향 조정됐고요. 특히 엔비디아라든지 같은 경우라든지 아니면 메타 같은 경우는 거의 뭐 50에서 100% 이상 매출 증가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또 이제 다시 영향을 미친다. 그다음에 정유주라든지 원전주와 같은 이제 에너지 밸류체인도 어제 계속 상승세를 이어갔고요. 그렇다고 보면은 저희들이 연초에 계속 말씀드렸던 이제 트럼프 규제나 수혜주, AI, 그다음에 금융코인. 요즘 금융코인은 약간 조금 이제 잠깐 숨 고르게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밸류체인까지는 계속 지금 상승세를 이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일단은 박스권 계속 유지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S&P는 뭐 5,800에서 6,100 정도 박스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안에서 업종별로는 계속 차별화가 이루어질 거다. 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진짜 귀신같이 박스권 상단 가면은 좀 빠지고 박스권 하단부 가면은 또 올라오고 그리고 그 안에서 M7 종목들이 계속 참 차별화가 되는 그런 모습이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지금 채팅창에서도 얘기하시지만 조금 미국장이 어려워졌어요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있으세요. 왜냐하면 지난 2년과는 좀 다른 모습이 1월, 2월에 좀 펼쳐지고 있는 건 맞으니까요. 근데 어찌 됐든 그 안에서 계속 순환매가 돌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목들이 계속 자기 역할을 해줍니다. 물론 테슬라나 애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부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이때 언제 그랬냐는 듯 또 이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좀 증명을 하고 있잖아요. 최근에 120달러 뭐 하회할 뻔했다가 금방 130달러 중반까지 올라온 걸 보면 계속 AI를 중심으로 한 어떤 트레이딩 그리고 또 관세에 대한 리스크를 조금씩 내성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 여러 가지로 나쁘지 않았던 뉴욕 증시의 흐름이었습니다. 엔비디아 좋은 거는 많이들 좀 알고 계실 테고 방금 간단히 메타 좀 얘기해 주셨는데
메타가 최근에 신고가 사상 최고가 경신할 정도로 강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떤 배경인가요? 벌써 이제 주가가 715달러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다들 이제 차트 보시면 허걱하고 이러고 계신데 네. 이유가 있다. 여기는 분명히 이유가 있고요. 잘 보시면 이제 지난주에 실적 발표를 했을 때 2024년도죠. 지난해 매출이 1,645억 달러가 나왔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2023년도 대비해서 21.9%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올해죠. 2025년 매출 전망치는 1,924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2024년 작년보다 한 17% 증가할 걸로 지금 매출을 전망치를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잡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게 일단은 작년에도 보여줬지만 4분기부터 보여줬지만은 SNS 일간 이용자 수가 33억 5천 명으로 크게 증가했어요. 예. 그 다음에 정기 이용자 같은 유저 같은 경우는 지금 13억 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본적으로 이용자 수 증가에 따른 올해 같은 경우 광고 수입 증가. 그 다음에 라마 3.1 버전이 더 지금 올해 확대돼 갖고 매출 확대가 눈에 보인다. 그 다음에 게임하고 퀘스트죠. 이 쓰는 안경까지. 네네. 이쪽이 요즘 뭐 사실 애플의 그 안경을 무슨 뭐 잠수함 안경 같은 뭐 이런 걸 제끼고 사실 더 지금 히트를 치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게임하고 퀘스트 쪽에서 매출 확대까지 지금 눈에 보이고 있고요. 올해 이제 코인 시장 진출은 가시화되고 있다.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보통 매출을 이제 올해도 한 17% 더 증가해서 잡는 걸 보면은 이거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 문제점이 걸린다면은 평균 목표 주가가 지금 한 703달러예요. 예. 그런데 이미 주가는 715달러에 왔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올해 전망치를 벌써 한 2주 만에 다 지금 메꿔냈다라고 지금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일단 조정은 좀 필요한 상황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반면에 저희가 이제 P/E 레이시오죠. 29배입니다. 그리고 포워드 P가 28배입니다. 별로 안 높아요. 그러네요. 보통 이제 빅테크 정도면 한 50배에서 70배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쵸. 그렇다 보면은 저는 만약에 시장에서 이제 리서치 하우스들이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한다 그러면은 추가 상승률은 충분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게 그렇게- 필요하겠네요. 네. 지금. 예. 지금은 사실 다른 것보다 목표 주가를 좀 상향 조정해주고 여기에 맞는 걸 좀 맞춰주면은 시장도 거기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추가 상승은 충분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펀더멘털로 보나 센티멘털로 봐도 지금 현재 시장이 관세 때문에 좀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에 사실 메타 플랫폼은 관세랑 아무 연관이 없잖아요. 어차피 SNS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다 퍼즐이 맞춰졌는데 목표가가 지금 시장에서 여전히 상향을 안 시키고 있다는 거, 700달러 근처에 머물러 있다는 거, 요게 조금 뭐 어떻게 보면 상승 탄력을 좀 저해하는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이거는 뭐 올리면 그만이니까 올라가는 그런 뉴스만 나온다면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메타였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반도체 얘기 좀 해볼까요? 뭐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브로드컴 뭐 다 좋았습니다. 간밤에 TSMC 실적도 좀 나왔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이었나요? 일단 TSMC 1월 이제 실적이 나왔거든요. 1월 매출. 1월 매출이죠. 네. 2,932억 타이완 달러로 이렇게 되고요. 네. 12조 한 9,751억 원 우리나라 돈 이렇게 지금 나오는데 작년이죠. 작년 동월 대비 35%가 증가했어요. 매출이. 특히 이제 그 휴대폰, 스마트폰 AP 쪽보다는 첨단 반도체 쪽에서의 매출 증가가 크게 나왔다. AI네요. 예, AI 쪽이죠. 그리고 사실 이렇게 됐는데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지금 올해 매출을 더 크게 잡고 있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이미 작년부터 2024년 12월부터 아리조나주죠. 미국의 아리조나 피닉스에서 4나노 파운드리 공장이 벌써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브로드컴이 벌써 수주를 맡길 정도입니다. 그래서 벌써 이쪽 되고 있고요. 근데 어제 또 이 발표를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한테 뭐 들으란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애리조나 그 피닉스 부지에 1.6나노짜리죠. 이번에 4나노가 1.6나노짜리예요. 최첨단 파운드리 공장을 추가 투자를 하겠다 발표를 했어요, 어제. 그래서 지금 물론 이제 주가는 어제 이제 미국 이제 뉴욕에서 한 0.57달러 정도 조금 상승했지만은 일단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가 계속 주가가 동조가 되고 있다. 이런 모습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한국의 이제 SK 하이닉스도 이제 오늘 정도 시간 반영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 갖고 결국은 지금 엔비디아가 됐든 지금 AI 인프라를 계속 저희가 공급이 지금 과잉이 아닌가 수요에 비해서 맞아요. 아직까지 아니다. 그러네요. 예, 아직까지 아니다는 계속 지금 보여주는 게 TSMC의 실적이 아닌가 지금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제 과잉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계속 그거를 좀 안고 가다 보니까 뭐 가끔 이렇게 상단에 갈 때 이렇게 맞고 떨어지는 모습이 있는데, 근데 항상 그때마다 아직 아니다라는 게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AI 섹터만큼은 여전히 시장이 좀 기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실적도 뽑아내고 있고, 이런 걸 이번에 TSMC 1월 매출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네요. 이 외에 볼만한 실적이 또 없었을까요? 뭐 이제 조금 이제 뭐 약간 요즘 AI에서 좀 벗어나 있긴 하지만은 네네. 이제 어제 맥도날드가 이제 실적 발표를 했어요. 왜냐하면 맥도날드 같은 경우 뭐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소비자 중에서 뭐 킹이죠.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고. 그렇죠. 또 이제 워런 버핏 그 회장님이 계속 뭐 몇십 년째 들고 다니시면서 아침에는 꼭 맥도날드에 들려서 햄버거하고 코카콜라를 드신다 그러니까. 근데 4분기 실적을 저희가 사실은 이제 시장에서는 조금 이제 낮게 잡았어요. 근데 매출 63억 9천억 달러가 나왔는데 전년 대비해서 한 1% 정도 감소가 됐어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미국 내 판매 감소가 좀 컸는데 작년 10월 달에 쿼터 파운드 버거에서 대장균 발견되면서 그때 그랬죠. 좀 예. 충격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서 판매가 일부 감소했지만 전반적인 매출은 한 1% 감소했으면 되게 잘 방어를 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2025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적 가이던스가 뭐 실적이 정상화될 수 있다. 이렇게 이미 얘기가 됐기 때문에 결국 주가는 한 4.76% 상승이 됐고요. 일각에서는 약간 우려하는 게 뭐냐면은 이민자들 다 내쫓아내면은 불법 이민자 내쫓아내면은 누가 맥도날드를 갔냐. 그러게요. 맥도날드는 이제 가장 많이 가는 사람들이 이제 공장 노동자라든지 이제 그러네. 이민자분들이 그런 얘기는 하지만은 그것과 또 반대로 맥도날드가 이제 작년부터 나오는 게 이제 약간 그 비싼 제품들, 이제 제품군의 이제 라인업들을 좀 많이 바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쪽에서 이게 이제 먹게 된다면 올해 매출은 충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또 관세 AI 얘기하다 보니까 혹시 이런 걸 좀 놓치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맥도날드 실적까지 간단히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이 외에 얘기할 만한 내용들이 뭐 여러 가지가 좀 있습니다만, 또 결국에는 돌고 돌아 AI로 좀 가는 것 같아요. 간밤에 있었던 뭐 이슈, 어제 있었던 이슈 중에 유럽 쪽에서 AI 관련된 그 뭐 협약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정상회담이. 여기서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사실은 다들 이제 요 얘기 들으시면 웬 뜬금없이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오냐 이런 얘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뭐냐면은 제 3차 AI 행동주의 정상회의가 있었어요. 행동주의 정상. 예, 행동주의가 나오면 약간 이제 뭐 인간성에 대한 뭐 존엄성 이런 것도 좀 봐야 되고 그다음에 평등주의 뭐 이런 것도 얘기 나오는데 네. AI 행동주의 정상주의 프랑스 파리에서 시작이 됐고요. 오늘까지 이제 11일까지 이제 이어지는데 네. AI의 효과적인 사용과 규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요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관련 참석자 보면 마크롱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뭐 모디 총리 그다음에 JD 벤스 부통령 뭐 EU 집행위원장 뭐 독일 총리 다 나왔고요. 민간 참석자도 샘 울트먼 오픈 AI CEO뿐만 아니라 뭐 구글 CEO 그다음에 MS 회장까지 지금 다 이제 출동을 그렇군요. 했는데 네. 주요 의제가 보면은 AI와 일자리, 그다음에 개인정보 보호 방안, 그다음에 포용적 거버넌스 구현, 지속 가능한 AI 생태계 성장, 그다음에 공익을 위한 방향성 이런 걸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지금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딱 들어서면서 기술 가속주의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뭐 일론 머스크뿐만 아니라 제이디 벤스 거기다가 저 피터 틸까지 지금 막 가세를 갖고 미국은 지금 AI를 이제 가속화시키겠다. 규제 다 풀고 이런 상태로 가고 있고 중국도 지금 딥시크가 지금 나오면서 뭐 오픈 소스로 지금 가면서 AI의 발전을 지금 가속화시키겠다고 하는 판국에 갑자기 이게 왜 나왔냐. 그래서 시장에서는 결과물에 대한 도출에서는 회의적이다. 뭐 결과물은 크게 없을 거다. 하지만 EU에서는 사실 해당 합의를 통해서 EU가 이제 뭐 주도를 하고 있거든요. 다른 게 아니라 AI 반독점법을 지금 합리화하려는 것이 가장 크다. 왜냐하면 사실 이건 무역에서 어떻게 보면 미국의 관세를 크게 부과했을 경우에 EU 같은 경우에는 물론 보복 관세를 하겠지만은 EU 집행위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게 AI 그 회사들에 대한 반독점법 규제거든요. 예. 특히 현재까지는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애플 뭐 이 정도 수준에서 왔었는데 앞으로는 뭐 메타라든지 테슬라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AI 팔란티어까지 전반적으로 다 AI 미국의 AI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반독점법을 갖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근거를 아마 여기서 찾으려는 게 아닌가. 만들려고 하는 예, 거구나.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참석한 그런 뭐 CEO들도 보면은 사실 여기에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에요.
그렇겠네요. 일단 가서 뭔가 확인을 좀 하려는 입장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미국하고 중국의 어떤 AI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지만은 네. 반대로 유럽 쪽에서는 이와 반대로 행동주의 쪽으로 또 바뀌고 있다. 그게 또 향후 이제 무역에 보호무역에 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는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이런 부분도 지금 일고 있다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뭐 채팅창에 우리나라에서 누가 갔나요?라고 올라와서 찾아봤더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갔다고 하네요. 예, 우리나라도 이렇게 분명히 AI 시대의 역할론을 분명히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가야 되는 게 맞죠. 예,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자리들을 있을 때마다 새로운 이벤트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종목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엄청 빠르게 흘렀어요. 결국에는 이렇게 AI 얘기로 끝맺음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가 계속 AI에 집중해서 트레이딩을 하는 게 맞을까요? 어떻게 투자 전략 간단히 정리해 볼까요? 저는 뭐 계속 지금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똑같은 말씀을 계속 드려요. 그리고 그 범주 안에서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고요. 맞아요. 그래서 뭐 어떤 분은 야 뭐 뒷검치다가 뭐 맞은 거 아니야 그런 얘기하는데 그럴 그건 수 아니고 있죠. 저희는 이제 12월 달부터 계속 아. 이제 방향성을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섹터요? 그건 그렇죠. 절대 아니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AI 섹터 같은 경우 이제 처음에는 이제 트럼프 규제 완화 수혜주로 저희가 붙잡고 가고 국내도 이제 이쪽이 발전될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또 이제 미국과 중국의 어떤 AI 서로 이제 산업의 가속화 이 부분에서 한국이 지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지금 충분하다. 이미 지금 눈에 보여지고 있잖아요. 뭐 그렇죠. 샘 울트먼도 벌써 돌고 가고 그다음에 뭐 HBM 밸류체인 계속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유리기판까지 지금 맞아요.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본다면은 결국 계속 저희는 이제 기존에 있던 어떤 섹터들은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좀 하셔야 되고 그래서 AI 산업 쪽으로 계속 지금 들고 들어오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헬스케어도 보시면 요즘 보시면 루닛이라든지 뷰노라든지 아니면 이제 전반적인 이러한 이제 AI와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우선 또 가고 있거든요. 이런 것까지 본다면은 결국은 지금 국내 시장에서는 AI 쪽으로 일단은 붙잡고 가야 된다. 여기 이제 가장 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중국 뭐 수혜 볼 수 있는 뷰티라든지 엔터 쪽도 뭐 요즘 또 엔터가 또 계속 또 좀 맞아요.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붙잡고 가야 된다는 거. 그 두 개만 저희는 명심하시면 저는 국내 시장에서 계속 우리가 성과를 아웃퍼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채팅창에서도 오늘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관세 때문에 다른 것들을 좀 못 보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좀 놓치고 있는 것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계속 긍정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시장 자체만 놓고 보면 뭐 관세 잘 모르겠고 다 좋습니다. 코스닥도 어제 또 신고가 경신했죠. 이런 흐름들을 계속 놓치지 말고 잡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프리미엄 미국 주식을 통해서 앞으로도 꾸준히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완수 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글로벌 이슈 플러스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화요일이고요. 화요일에 함께하는 블록체인 전략연구소 배운철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좀 관세 이슈가 좀 많이 이 시장에 유입이 되다 보니까 비트코인 그러니까 가상화폐 시장은 약간 조금 조용해진 듯한 느낌이에요. 소강 상태에 들어간 듯한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또 10만 달러 밑으로 내려와 있잖아요. 네. 거기서 쉽게 또 올라가지는 못하는 것 같던데 최근의 흐름들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상황은 이제 뉴스는 민감하게, 근데 판단은 신중하게 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또 워낙 다양한 이슈들이 등장하기 때문인데.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10만 달러 돌파에 대한 부분들의 그 욕망들이 많이 있었는데 맞아요. 막상 돌파하고 나서는 이제 상단으로는 이제 10만 6천 불
그리고 하방으로는 한 93,000달러 정도 박스권에 있긴 한데 그래도 이게 한 10% 이상을 이제 움직이는 그렇죠. 상황이니까 이제 뭐 새로 등장하는 뉴스들을 지켜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관세 정책하고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은 최근에 가장 민감하게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여러 가지 관세 정책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행정 명령들을 많이 서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시장에 바로바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단 뉴스를 좀 잘 지켜보시고 대신 이제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기보다는 좀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해서 이제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들을 하시면 되는 또 이 변동성이 큰 구간이고 약간은 이제 하방이 조금 더 열려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최근에 좀 박스권 매매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또 박스 하단부까지 좀 내려와서 돌려내나 싶은 그런 움직임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그것도 확신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지금 소장님께서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구간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일단은 하방이 조금 더 열려 있을 가능성 염두에 두고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사실 변동성 장세에서 금 가격은 뭐 고공행진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맞습니다. 원래 비트코인을 우리가 뭐 달러를 대체할 수 있고 좀 디지털 금으로서 이제 포지셔닝이 되고 있다라고 했었는데 약간 오히려 변동성에 같이 춤을 추는 거 보면 아직까지 그 정도 위치까지는 못 올라갔나 봐요. 네, 이 부분은 이제 오래된 논쟁 중에 하나인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단기적인 비관론과 장기적인 낙관론의 논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거든요.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클 때에는 어떤 자산의 본질적인 가치보다는 외부적인 이벤트라든지 아니면 투자자의 어떤 집단적인 추세가 더 크게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관세 정책만 살펴보면 이게 국가별로 이제 관세 정책을 펼치다가 이제는 종목별로 펼치니까 지역, 국가, 산업 섹터별로 이제 영향을 받는데 그러면 이제 투자자들의 생각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명목 화폐에 대한 인플레이션을 해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제 금이라든지 맞아요. 뭐 비트코인을 이제 투자하게 되는데 네. 이 상황이 금은 그동안 꽤 오랫동안 이제 명목 화폐에 대한 해치 수단, 인플레이션 해치 수단으로 투자를 해왔었죠. 그리고 더 많은 투자자들이 조금 단기적으로는 금을 더 선호한 부분이 있고,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을 중장기적인 해치 수단으로 보는 투자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조금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느냐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느냐 차이가 있고, 그러네요. 그리고 금융시장에서는 아무래도 금융 인프라가 잘 돼 있는 선진국 쪽에서는 이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대체 자산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인데 이제 금융 인프라가 좀 안정적이지 않은 개발도상국이라든지 후진국 같은 경우에는 금에 대한 투자보다도 오히려 이제 디지털로 살 수 있는 비트코인에 대한 선호가 훨씬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차이들이 좀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중장기적인 부분에서는 여전히 비트코인이 해치 수단으로는 좋은 수단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단기적인 부분과 중장기적인 부분을 나눠서 얘기를 해주셨네요. 중장기적인 낙관론, 단기적인 비관론이 같이 붙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게 뭐 결국에는 관세를 대하는 우리의 입장과도 좀 다 있는 것 같아서 이 관세 리스크가 좀 지나가고 나야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관론이 좀 더 우세한 이유가 뭐 관세 전쟁을 트럼프 1기 때도 했었는데 그때도 결국에는 비트코인 입장에서는 좀 해피엔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가 또 재현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낙관론이 있는데 네. 이게 트럼프 행정부 1기만 보고 낙관론을 평가하기에는 조금 이제 큰 변수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트럼프 1기 행정부가 2017년 1월 20일부터 21년 1월 20일까지 임기였는데 트럼프가 취임한 2017년도 초에는 비트코인이 $1,000 수준이었습니다. 그랬군요. 네, 근데 2017년 해 12월에 2만 달러까지 상승을 했고요. 그 18년도에는 이제 하락을 하다가 18년 12월에는 3,300불까지 또 떨어집니다. 네. 70%가 더 거의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트럼프가 이제 퇴임하는 21년도 전 20년도 부터는 4분기에 급상승해서 1월 달에는 4만 달러까지 터치를 했으니까 트럼프 취임이 했을 때 $1,000 수준이
퇴임 시점에 4만 달러를 터치했으니까 40배네요. 이 사이에 엄청나게 급등한 상태거든요. 예. 근데 이제 트럼프는 퇴임한 이후에 21년 6월 7일에 폭스 비즈니스와 인터뷰할 때 비트코인은 내가 봤을 때 사기에 가깝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랬군요.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이 아니었는데 트럼프가 이제 입장이 좀 바뀌게 된 부분들은 작년 초에 이제 공화당 대선 후보가 되면서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한 부분들을 펼칠 때 뭐 크게는 바이든 행정부와의 차별화 부분에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좀 친화적인 이제 입장과 정책들을 펼치게 되고 사실 이제 대선 후보를 준비하면서 제가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이 재테크와 경제 분야에 좀 이렇게 눈이 빠르게 띄어 있는 트럼프가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 가능성과 또 사업 가능성에 대해서 눈을 뜬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네, 네. 비즈니스맨이다 보니까 원래.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또 이렇게 좀 바뀌었고 그게 일기 때와 다르게 더 낙관론을 좀 가속화할 수 있는. 그때는 좀 오히려 비관론이 우세했다가 결과적으로는 낙관이었네 이렇게 본 건데 지금은 또 낙관론이 훨씬 더 우세한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배경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지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이 비트코인 ETF 출시를 추진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요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네, 이게 제가 앞에서 트럼프가 암호화폐 시장의 사업 가능성에 눈을 떴다라고 얘기를 드린 거하고 맥락이 다 있는데 그렇군요. 예, 트럼프의 미디어 테크놀로지 그룹이 이제 뭐 짧게 트럼프 미디어라고 얘기하면 예. 지난달 1월 29일 날 트루스파이라고 하는 이제 핀테크 관련된 상품들을 승인을 했고요. 투자 부분을. 그리고 6일 날 트루스파이라는 브랜드로 ETF 상표를 6개 등록했는데 그중에 3개만 소개해 보면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트루스파이 비트코인 플러스 ETF 그리고 에너지 분야에서는 트루스파이 에너지 인디펜던트 ETF 제조 분야에서는 이름이 재밌는데 트루스파이 메이드 인 아메리카 ETF를 출시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상품에 대해서는 상표 등록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고요. 아직 이제 SEC에다가 상품 자체를 신청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는데 보통 이게 SEC에 이제 ETF 상품을 신청을 하면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정도 승인 기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상표 등록을 했다는 것은 이 상품을 이제 출시하겠다는 해야죠. 의지가 예.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지켜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다가 최근에 그 비트코인 하면 떠오르는 그 뉴욕의 상장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이름을 스트래티지로 바꿨더라고요. 그러면서 추가 매수까지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 이렇게 비트코인 ETF도 들어오고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 계속 산다라고 가정하면 사실 나쁠 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근데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이 비트코인 분야에서 되게 독특한 기업이고 이제 2월 6일 날 이제 사명을 마이크로를 뗐죠, 이제. 예, 맞아요. 그래서 스트래티지로. 네. 네. 그럼 이제 느낌상은 이제 매크로 시장으로 가는 건가? 아, 그러네요. 네. 우리가 마이크로 하지 않다라는 의미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제 9일 날 7,633 BTC를 추가로 매수했습니다. 이게 규모로는 약 1조 원 정도 규모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매수했다는 부분들은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매수해온 기업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아주 뭐 반등의 요소의 내용들은 아니지만 이제 그걸 추종하는 어떤 기업들과 시장의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계속 긍정적이구나 볼 수 있고요. 그러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인데 스트래티지가 이번 매수를 통해서 47만 8,740개의 비트코인을 확보하고 있고요. 예. 금액으로는 45조 원 규모입니다. 규모고 이게 평단가 관심 있으시잖아요. 평단가는 65,033달러인데 한화로는 약 9,4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평단이 좀 높은 편이죠. 거의 1억 그러네요. 가까이 돼 있으니까. 계속 사가지고 그런가 봐요. 맞습니다. 최근에도 계속 사니까. 그래서 비트코인 쪽 투자하실 때 나는 1억대 언더로 오면 살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죠. 계속 이제 특정 가격대 오면 살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는데 이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지금 스트래티지가 뭐 평단가가 9,400만 원이니까 이제 이런 금액들이나 정보들을 보면서 조금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를 좀 현실적으로 좀 받아들이시면 그러네요. 예.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이거 비싸서 못 사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 스트래티지는 비싸도 계속 삽니다.
과연 어떤 쪽이 올바른 선택인지는 여러분의 뭐 선택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 쪽에서 움직임이 좀 있네요. 규제 그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제도 정비가 좀 나온다고 하던데 비트코인 입장에서는 최근에 규제 얘기가 나쁜 얘기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규제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을 제거할 그렇죠. 수 있기 예. 때문에 선호하는 입장이고요. 일본은 전체적으로 이 암호화폐 시장이 매우 보수적이면서 법적인 제도를 조금 빨리 정비했던 그렇겠네. 입장이 있는데 거기 아직도 현금 쓰고 이러잖아요. 현금 비중이 엄청 높죠. 예.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분위기는 이제 트럼프 정부가 이제 암호화폐 쪽에 친화적이기 때문에 일본 쪽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조를 맞추는 같이 가야 된다. 입장이라고 보이는데 예. 일본에서는 이 가상자산이 그동안 자금 결제법상에서는 결제 수단으로 보고 있었고 그리고 금융상품거래법상에서는 파생상품으로 규제의 대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가상자산을 이제 증권에 준하는 금융상품으로 검토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올 6월 달에는 제도에 대한 개정 방향을 공표할 거고요. 그러니까 올 6월이면 이제 그 암호화폐 차르가 보고서를 제출하는 게 6월쯤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미국하고 일본은 지금 약간 비슷하네요. 발걸음을 같이 한다는 부분이고요. 가을에는 정기국회 금융심의회에서 논의를 한 다음에 내년도 정기국회에서 관련 개정법을 제출한다라는 부분들이 큰 계획으로 되어 있고 방향은 역시 이제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라는 부분들이고 구체적으로는 현재 비트코인 매매 차익 거래에서 55%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부분들을 유가증권하고 금융소득 과세하고 함께 20% 수준으로 낮춰서 적용한다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 또 현물 ETF, 현물 비트코인 ETF를 출시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라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꽤나 뭐 일본 입장에서는 꽤나 진보된 그런 이벤트들이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도 이런 거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뉴스 보다가 보니까 최근에 거래소가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뭐 별로 안 좋은 뉴스 같던데 어떤 얘기예요? 이제 우리가 특검법으로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승인을 해줬는데 네. 최초에 이제 42개 기업을 했는데 2월 7일 날 이제 FIU에서 발표한 자료에는 31개로 11개가 줄었습니다. 11개가 뭐 망한 거예요? 폐업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폐업보다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격을 상실한 거죠. 그렇게 되는데 여기에는 코인 마켓 거래소 10개와 이제 지갑 사업자 한 군데가 포함돼서 네. 11개가 빠져 있고 이제 요 11개 가상자산 사업자 자격을 상실한 요 거래소 부분들은 그래도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그러게요. 상황들을 좀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이게 이제 작년 7월 달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방법과 절차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강화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정보관리 체계 인증, 실명 확인, 입출금 개정, 대표자 및 등기 임원 자격 요건들을 조금 강화했는데 제가 봤을 때도 이제 거래가 좀 더 활성화되고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 거래소의 대표자 그리고 등기 임원들의 이 금융적인 어떤 투명성 그리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이제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강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원화마켓 거래소가 아니고 코인마켓 거래소는 거래량이 아무래도 적다 보니까 사업 자체를 운영하기 좀 매우 어려운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뭐 조금 정리되는 부분들은 전체적으로는 뭐 시장에서는 뭐 잘 바른 방향으로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성숙한 가상화폐 거래를 위해서 좀 필요한 그런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법인 실명 계좌 발급 허용? 요거는 조금 긍정적으로 들리던데 어떤 내용이에요?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 암호화폐 시장이 네. 발전하기 위해서는 빨리 좀 해결되었어야 될 문제였었고요. 이게 지금 보니까 금융위에서 이제 13일 날 3차 가상자산위원회 개최 예정인데 이때 이제 법인 가상자산 실명 계좌를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부분들을 검토할 거고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첫 번째 단계는 그래도 영리 기업보다는 정부, 공공기관, 대학을 비롯한 요 비영리 법인 대상으로 일단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약간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네네. 그래도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법인들은 이제 실명 계좌 개설이 안 됐기 때문에 가상자산 투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열리게 되면
이제 지금은 개인 투자자로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시장이 훨씬 더 커진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게 법인들이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기관 투자자 자금 유입이 되기 때문에 유동성도 확대되고 거래도 원활해지고 그리고 기관 투자자가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 대한 신뢰성들을 높여줄 수 있는 그렇죠. 긍정적 효과가 네.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전체 거래 대금 중에 기관 투자자 비중이 80%가 넘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 기관 투자자들이 뭐 아무래도 투자 자금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제 국내 시장도 그렇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이슈가 있는 게 국내도 이제 현물 비트코인 ETF에 대한 승인 검토 부분들이 필요할 거고요. 그것보다 우선적으로는 지금 미국 시장에서 이미 거래되고 있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국내 증권사 통해서 투자를 지금 아직 못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미국 시장에 열려 있는 주식들을 우리가 지금도 거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근데 코인은 그게 아니에요? 현물 비트코인 ETF는 거래가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좀 풀면서 투자자들의 이제 시장 상황들이나 상품 선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열어주는 게 필요한데 아마 최근에 이제 보니까 한국거래소 정원보 이사장도 요 같은 취지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네. 사실 그런 생각이 들긴 들어요. 굳이 뭐 안 풀어줘도 그냥 비트코인 사면 되기는 한데, 맞습니다. 예, 그래도 뭔가 우리가 좀 제도적으로 계속 나아가야 하는 과정에서 굳이 뭔가 안 좋은 불필요한 것들을 좀 막아놨다면 그런 것들을 풀어주는 필요는 맞습니다. 있겠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투자를 직접 거래소에서 하는 분들은 계좌 개설이라든지 거래 방식에 약간 불편하거나 익숙하지 않은 점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거래하던 내 증권사를 통해서 비트코인 ETF에 투자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럼 쉽네요. 굳이 막을 이유가 예. 없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좀 나아가야 하는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많이 열어놓고 정부와 각 기관에서도 많은 노력이 좀 필요한 그런 구간인 것 같습니다. 이만큼 비트코인 시장 그리고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글로벌 각국에서 이렇게 노력하는 바들을 조금씩 배워가면 좋을 것 같네요. 어쨌든 뭐 투자 전략에 대해서는 앞서 초반에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판단을 냉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비관론이 좀 나오고 있지만 하방도 열어놔야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낙관론이 훨씬 더 우세한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철 블록체인 전략연구소 소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